몽골은 중국을 거부한다. 몽골의 한국 사랑에 중국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온 이유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라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인들조차 경악하고 말았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감동 필름을 응원해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새벽 5시 저는 몽골 초원 한복판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게르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왔죠.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젯밤 할아버지 감볼드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내일부터 중국 사람들이 온다. 우리 땅을 보러 온다더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었어요. 방학이라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목초지를 보러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블로그를 열었어요. 평소 몽골 전통 문화에 대한 글을 올리던 작은 블로그였는데 독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글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초원의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목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정말로 검은색 SUV 3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은 중국인 5명과 몽골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 2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군요. 나르마야 와서 통역 좀 해줘. 너 중국어 할 줄 알잖아.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양복 입은 중국인이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 이렇게 젊은 분이 중국어를 하시는군요. 발음도 정말 좋네요. 그가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친근하게 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북경의 대형 건설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한 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개발 계획이라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개발인가요? 그 순간 중국인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광시설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요.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관광시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야 할까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땅의 면적과 지하수 상황, 그리고 접근 도로 등에 대해 물었어요. 관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었죠. 할아버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7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르마야,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 관광이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건 광산 이야기뿐이더라.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광산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하 매장량과 채굴 가능성, 그리고 운송로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중국 몽골 광산 개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나온 기사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내몽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그리고 목초지 소멸 모든 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현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기사였어요. 몽골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고 중국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더군요. 나르마, 일어나라. 큰일 났다.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보니 이장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온 중국 사람들이 정부에 정식 개발 신청서를 냈답니다. 이미 승인도 받았고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 만에 승인이 나다니.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의 힘이죠. 고위층까지 다 매수됐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대학 신문사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목부터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직접적이면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애둘렀으면 진실이 묻힐 것 같았죠. 결국 초원에 드리운 그림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쓰는데
손이 멈춰지더군요. 이걸 정말 써도 될까? 하지만 할아버지 표정이 떠올랐어요. 70년 넘게 그 땅을 지켜온 사람의 불안한 눈빛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썼습니다. 3월 12일 오전 9시 우리 마을에 정체불명의 중국 업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관광 개발이라고 했지만 질문은 온통 광산에 관한 것뿐이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내일 편집회의에서 발표해야 했는데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과연 이게 실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3시 편집회의가 시작됐어요. 편집장 바트수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대학 신문이지만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걸로 유명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를 발표했어요. 우리 초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바트수 편집장이 한참 동안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나름아, 이거 좋은 기사야. 정말 중요한 문제고. 하지만 바트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실은 말이야. 우리 신문도 어려워. 광고 수입이 줄어서 운영이 힘든데 중국 기업들 광고가 전체의 30% 정도 돼.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편집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패스하자. 너무 민감한 사안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알려요? 언론이 침묵하면 누가 진실을 말해요? 나름아, 현실을 봐. 바트수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신문이 문 닫으면 어떻게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편집실을 나서며 저는 분노했습니다. 언론이 돈 때문에 진실을 포기한다니. 그럼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초원 기록자였어요. 대학 신문에 실리지 못한 기사를 그대로 올렸죠. 첫날 조회수는 고작 3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글을 올렸거든요.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용기 있는 글이에요. 독자가 5명에서 20명,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작은 숫자였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죠.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행정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학과장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학과장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름아, 앉아. 학과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블로그 때문에 항해 전화가 왔어? 어디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양국 관계에 해롭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쓴 글이 중국 영사관까지 알려진 거였거든요. 학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름아, 너도 이해해라. 우리 대학도 중국과 교류 사업이 많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연구비 지원도 받고 있거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과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글 쓰지 마라.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전학 가든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속한 대학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할아버지와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더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누가 막아도 계속 쓰겠다고 말이죠. 블로그 조회수가 200을 넘어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바야르의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누나,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양복 입고 검은 차 타고 온 중국 사람들이야. 할아버지한테 누나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 블로그 때문인 게 분명했거든요. 바야르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뒷산 양떼 보러 나왔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어. 바야르는 겨우 17살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놀라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죠.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누나가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물어봤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게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몽골이 아니라 중국 영사관 차량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담담하게 들어갔습니다. 게르 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양복 입은 중국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중 한 명이 일어나더군요. 나르마 양이군요. 유창한 몽골어였지만 억양이 어색했어요. 저는 리우라고 합니다. 중국 몽골자치구 문화교류원에서 왔어요. 문화교류원이라니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영사관 차를 타고 왔으면서 문화교류원이라니. 네.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르마 양의 블로그를 봤는데 참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오해 말씀이신가요? 리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 블로그 화면이 떠 있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중국 기업의 광산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몽골 정부와 정식 협약을 맺은 합법적인 사업이고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왜 지하 매장량을 물어봤나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관광시설에 그런 정보가 필요한가요? 리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아, 그건 집안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였습니다. 대형 호텔을 지려면 지질 상태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준비된 것 같았어요.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중국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르마 양 젊은 분이 사회에 관심이 많은 건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런 민감한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 손님 앞에서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거였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르마 양의 재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양국 우호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신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교환학생 기회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만 쓸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리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젊은 분이 고집이 세시네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특히 가족이 소중한 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죠. 바야르 군의 건강도 생각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동생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그들이 떠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르마야,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니? 바야르도 걱정돼.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딸아, 정의감은 좋지만 가족 안전이 먼저야. 그 중국 사람들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초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할 일인가?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마을에 검은 차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손님을 맞이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답이 나왔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요. 블로그를 계속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동생 바야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제 밤에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누나, 그 사람들이 또 왔어. 이번엔 병원에도 갔다 왔대.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은 왜? 바야르에 치료받는 병원 말이야. 의사 선생님한테 내 병 상태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동생의 약점을 파악해서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노트북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새로운 댓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나르마 씨의 글을 한국환경단체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자료나 사진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것도 함정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김상우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환경 전문 기자였어요.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중국의 환경 파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기자님이 맞나요? 어떻게 제 블로그를 알게 되셨는지요? 1시간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제가 한국환경연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몽골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다가 나르마 씨 글을 발견했습니다.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더군요. 혹시 화상 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화상 통화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중국 측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오후 8시에 화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김상우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배경으로 책이 가득한 서재가 보였어요. 나르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안전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서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중국 영사관 사람들이 찾아왔고 동생 병원까지 알아봤다고 했죠. 김상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막막했어요. 일단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하셔야 해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직접적인 고발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에 집중하세요. 그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어두시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혹시 위험해지면 제가 한국에서 대신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김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경 파괴는 국경이 없어요. 몽골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전문가를 만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후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한국환경포럼에 저를 초청한 거였어요. 몽골 청년 기자로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딸아, 너무 위험한 일 아니냐? 중국 사람들이 화낼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의외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나르마야,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나쁘냐? 우리 조상들도 멀리 나가서 싸웠잖아. 김상우 기자는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그는 화상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진중해 보였어요. 나르마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길에 김상우가 설명해줬어요.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중국의 환경 파괴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죠. 나르마 씨 발표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일 아침 9시에 200명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영어로요. 김상우가 격려해줬습니다. 나르마 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다음날 아침 포럼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어요. 엄청나게 큰 홀에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표들이 보였고 뒤쪽에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중국 대표단도 참석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상우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중국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르마 씨 발표를 견제하려고 온 것 같아요. 긴장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200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나르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초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문장을 말하자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우리 마을에 중국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관광 개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였어요. 그 순간 중국 대표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합법적 사업을 왜곡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김상우가 손짓으로 격려해줬어요. 계속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들었고 직접 봤어요. 그들이 물어본 질문들은 관광과 전혀 상관없는 지하 매장량과 채굴 가능성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700년 넘게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고 말을 기르며
자연과 함께 살아왔어요. 하지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가 또 일어났어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양국 관계를 해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몽골 정부와 정식 합의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베트남 대표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나라 메콩강 유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홀이 토론장이 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중국의 환경 파괴 사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중국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BBC, CNN까지 와 있었어요. 김상우가 제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죠. 이 정도 반응일 줄은 몰랐어요. 김상우가 신기해했습니다. 나르마 씨 증언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현장감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는데 제 발표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몽골 청년 기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라는 자막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텐데.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몽골로 돌아온 지 이틀째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새벽 6시 집을 나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걱정만 시킬 테니까요. 목표는 명확했어요. 중국 업체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조언해준 대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죠.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우리 마을에서 50km 떨어진 바위산 지역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중국 업체 차량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산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숨기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올라가니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평지에 컨테이너 사무실 5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굴삭기 3대가 놓여 있었거든요. 관광시설 공사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관광지에 굴삭기가 왜 필요하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 뭐 하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경비원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몽골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험악했어요. 저는 그냥 산책하러 온 학생이에요. 저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책, 여기가 산책할 곳이야. 한 경비원이 비웃었어요. 카메라는 뭐 하려고 들고 다녀?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 틈에 다른 경비원이 제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죠. 안 돼요. 제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컨테이너에서 중국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유창한 몽골어였지만 앞서 만났던 리우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이 사진 찍고 있었어요. 수상해서 잡았습니다. 중국인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학생이라고 했지. 어느 대학이야?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나르마가 너냐? 블로그 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를 알고 있다니. 어떻게 제 정체를 알았을까요? 중국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유명한 기자. 아가씨가 직접 왔네. 카메라 내놔. 지금 당장. 안 돼요. 저는 카메라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경비원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순간 무서웠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중국인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똑똑한 아가씨네. 하지만 너무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둘이 양쪽을 막고 있었거든요. 중국인이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혀를 찼어요. 사진이 꽤 많네.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지. 김상우라는 한국 기자한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고요. 진실이라. 중국인이 비웃었어요. 어린 것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군. 진실은 힘있는 자가 정하는 거야. 카메라는 돌려드릴게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중국인이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앞으로 여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음엔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걸 부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라. 특히 바야르한테. 심장이 약한 아이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동생까지 위협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숨기려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거든요. 카메라가 부서진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오전 8시.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중국어로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나르마 양, 어제 재미있는 산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몽골어였습니다. 블로그 그만 쓰는 게 좋을 거야. 가족들 걱정되지 않아.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어요. 매번 다른 번호에서요. 저는 휴대폰을 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바야르였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내 치료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바야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5년간 치료해오던 의사가 갑자기 치료를 거부한다니. 분명히 압박을 받은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김상우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제 동생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김상우가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압박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위험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나요? 김상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르마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생분 치료는 제가 해결해드릴 테니까 취재를 계속하세요. 정말요? 저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한국에 몽골인 전문 의료진이 있어요. 김상우가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으로 모셔서 치료받게 할 수도 있고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김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문서, 녹음 자료 같은 거요. 어제 카메라를 빼앗겼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김상우가 격려했어요. 나르마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르마 씨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을 청년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죠.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릴 때 친구 토고를 만났습니다. 토고는 저보다 2살 위였고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으로 유명했어요. 토고야, 나 좀 도와줘. 위험한 일이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부탁했습니다. 토고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뭘 하는지 알아봐야 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토고가 웃었습니다. 위험하면 어때? 우리 조상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잖아. 도와줄게. 이틀 후 우리는 다시 그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토고가 망을 보고 저는 촬영을 담당했죠.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증거가 될 만했어요. 굴삭기들이 산을 파헤치고 있었고 트럭들이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광산 개발이었어요. 관광시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작업이었죠. 30분간 촬영한 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토고가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관광이라고 하더니 산을 파헤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잘 찍혔어요. 굴삭기 작업 모습, 트럭들, 그리고 중국어로 된 작업 지시서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김상우에게 영상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야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큰일 났어. 집에 경찰이 와 있어. 누나 찾는다고. 체포영장도 가지고 왔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새벽 4시. 저는 기숙사를 빠져나와 시내의 작은 인터넷 카페로 갔습니다. 집에는 갈 수 없었고
대학도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알릴 때라고 생각했죠. 김상우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요.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체포한다면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해질 거예요. 영상을 지금 당장 공개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했어요. 초원의 진실, 관광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광산 개발.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 관광 개발의 실체입니다. 굴삭기가 산을 파헤치고 트럭이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초원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시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몰랐던 일이네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나르마 씨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댓글 수가 100개, 200개, 500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회수였어요.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어선 거였거든요. 제 블로그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페이스북에서 몽골 청년들이 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환경보호 계정들이 제 영상을 리포스팅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몽골 전국의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울란바토르 대학교 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나르마 학생의 용기 있는 고발을 지지하며 정부의 투명한 조사를 요구한다. 다른 대학들도 연달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 국립대, 인문대, 과기대 학생회까지 모두 저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했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고등학생의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르마 누나가 우리의 영웅입니다. 20대 청년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녁 무렵에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몽골 환경보호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르마 기자의 폭로는 몽골 환경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해당 지역의 개발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변호사 단체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나르마 학생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우리는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김상우가 연락해왔습니다. 나르마 씨, 대박이에요. 일본, 미국 언론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숨어 지내야 했어요. 경찰이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돌아가며 숙소를 제공해줬는데 하루도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국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했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해당 개발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토고가 연락해왔어요. 나르마야. 너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시작한 작은 기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오후 3시 저는 친구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사람들까지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토고가 급히 연락해왔어요. 나르마야, 마을에 중국 사람들이 또 왔어. 이번엔 10명도 넘게 와서 내 행방을 묻고 다녀. 할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 된 것 같았어요. 김상우에게 연락했더니 예상 외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르마 씨, 한국으로 피하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한국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국제 NGO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김상우가 설명했습니다. 나르마 씨는
이제 국제적인 환경 운동가가 됐거든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바야르 치료도 해결해 드릴게요. 김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고요. 이틀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환경보호연맹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몽골의 나르마 기자는 환경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용감한 활동가입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나르마 기자의 활동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소중한 기여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까지 나섰죠. 나르마 기자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몽골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체포영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내렸고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어요. 김상우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해뒀어요. 오늘 밤 출발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바야르 걱정도 됐고 더 이상 몸을 숨기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한국에 다녀올게요. 바야르 치료도 받고 안전한 곳에서 계속 글을 쓸 거예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르마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곳이 내 뿌리야. 바야르와 부모님도 함께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김상우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했거든요.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고 체류 허가도 받아뒀다고 했죠. 밤 11시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상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나르마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이제 안전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고향을 떠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이요. 김상우가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안내해줬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바야르 군은 내일 바로 병원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야르가 한국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하면 완전히 치료 가능합니다. 몽골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상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르마 씨,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국제환경보호 활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이 그리웠어요. 초원의 바람소리,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 땅이요. 여기서 글을 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초원을 지키는 일은 계속해야 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오후 2시 김상우에게서 급히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국제환경협의회에서 중국 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 마음 놓으세요. 심장이 쿵쾅 뛰었죠. 한국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국제 무대에 제 문제가 오르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회의 시작 전쯤 화면을 켜자 중국 대표들이 나타났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라가 뭐 할 수 있겠나 하는 표정이었죠. 한 고위 중국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뭐라고, 작은 나라에서 뭘 안다고 우리 사업을 막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제 NGO들이라니 그쪽 주장도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몽골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고 한국이나 NGO가 끼어들 권한은 없다. 화면 너머로 한국 단체 대표와 NGO 대표들이 차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중국 대표는 손을 휘저으며 계속 깔보듯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가 제대로 현장을 확인도 안 한 채 사진 몇 장과 영상 몇 개로 우리 사업을 비판하다니 우습다. 사실 우리 기업은 국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과 NGO의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에 저는 속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줄 순간이구나. 마음이 떨리더군요. 회의가 시작되자 김상우가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나르마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블로그 글, 주민 인터뷰 녹취, 위성 사진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자료 하나하나가 중국 기업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드러냈죠. 한국 단체 대표들도
차례로 발언했어요. 이 자료가 바로 중국 기업이 몽골 환경과 주민을 속인 결정적 증거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해주세요. 중국 대표들은 처음엔 계속 반박을 시도했죠. 우리의 자료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 몇몇 사진은 과장됐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김상우와 NGO 대표들이 하나씩 반박하며 증거를 재차 보여주자 그들은 점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한 중국 고위 간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자료가 너무 명확하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바로 이 순간이구나. 이제 우리 편이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죠. 중국 대표들은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고 한국과 국제 NGO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김상우가 다시 발언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몽골댐 사업 관련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과 국제적 제재 권고를 채택하도록 요청합니다. 자료는 명백하며 환경과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때 화면 속 중국 대표가 숨을 크게 내쉬고 말했어요. 한국과 NGO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말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더군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중국 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한국 단체 대표가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나르마 씨, 지금 증거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어요. 중국 측은 꼼짝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안도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죠.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과 국제 NGO 그리고 제 자료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니. 눈앞에서 중국 대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준비한 진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국제 NGO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나르마 기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은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몽골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국제 인권 및 환경 보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중국 측은 어떤 공식적인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며 회의록에 기록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어요. 드디어 우리 편이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김상우가 화면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나르마 씨. 이번에 증거를 완벽히 준비했으니 중국 측은 꼼짝 못했습니다. 이제 몽골 내부 압박만 해결하면 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믿기 어려웠거든요. 작은 화면 속에서 김상우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국제적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요. 이전에는 중국 기업이 너무 막강해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국제적 압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실감했죠. 한참 화면을 바라보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알리고 초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회의가 끝나자 한국 단체들과 NGO 대표들이 동시에 채팅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번 일이 몽골과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실감하며 제가 작성한 자료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과 환경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에 뭉클해졌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저는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우가 급히 연락해왔거든요. 나르마 씨, 큰 뉴스예요. 몽골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 업체와 계약 맺은 몽골 관리 3명이 구속됐고 해당 사업도 완전히 중단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고발한 그 사업이요. 네, 맞아요. 김상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르마 씨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광산 개발을 관광 사업이라고 속인 게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몽골 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거였거든요. 외국 기업의 환경 파괴적 개발을 방지하는 나르마법이라고 불렸어요. 제 이름을 딴 법이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바야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서울 대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았거든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이제 완전히 정상이에요. 앞으로 운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야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치료받을 수 없었을 텐데. 어머니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계셨어요. 한국어 교실에 다니시면서
다른 몽골 분들과 친해지셨죠. 여기 사람들이 참 친절해. 나르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더라. 자랑스럽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한국의 목축업을 견학하며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계셨어요. 몽골로 돌아가면 이런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향이 그리웠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활동했지만 뭔가 아쉬웠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김상우에게 말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싶어요. 김상우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직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중국 측에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결심이 굳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향에서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시민 저널리즘과 팩트체킹 기법들을 몽골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게다가 몽골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나르마 기자의 환경 보호 공로를 인정하여 국가 포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언론인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상우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네요. 정부에서 공식 보호를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대학 동기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읽어온 독자들까지 말이죠. 할아버지도 나와 계셨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밝으셨어요. 나르마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초원을 지켜냈구나. 마을로 가는 길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중국 업체가 파헤쳤던 산이 복구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토고가 반겨주었습니다. 나르마야,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마을 청년들이 환경보호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게르아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밤 초원을 걸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고향 하늘이었어요. 한국도 좋았지만 역시 이곳이 제 뿌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나르마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함께 할 일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큰 싸움이 끝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작은 승리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유럽연합 미디어 지원 재단의 대표 마리아 슈미트였어요. 김상우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나르마 씨, 당신의 용기 있는 활동에 감동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재단에서 몽골의 독립언론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싶어요. 독립언론이요? 저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떤 지원 말씀이신가요? 온라인 매체 창간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젊은 기자들을 양성하고 시민 저널리즘을 확산시키는 거죠. 나르마 씨가 중심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몽골 청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제가 과연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격려해줬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혼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의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지지해 주셨어요. 나르마야, 내가 배운 걸 다른 젊은이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진정한 선생님이다. 아버지도 찬성하셨어요. 딸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바야르도 신나했습니다. 누나, 나도 도와줄게.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 2월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함께할 동료들을 모집했죠. 대학 신문에서 만났던 선후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토고도 합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기자가 아니지만 현장 감각이 있잖아. 도움이 될 거야. 첫 번째 팀원은 대학 선배 옥타이였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웹사이트 제작 전문가였죠. 나르마야,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두 번째는 후배 세츠렌이었어요. 사진과 영상 편집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찍지 못하는 곳은 제가 가서 찍을게요. 세 번째는 같은 과 동기 뭉크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글을 정말 잘 썼어요. 나르마 너 때문에 기자 꿈을 키웠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 이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팀이었지만 각자의 장점이 분명했어요. 저는 기획과 취재를, 옥타이는 기술을, 세츠레는 영상을, 뭉크는 기사 작성을, 토고는 현장 조사를 맡기로 했죠. 매체 이름을 정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였어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초원의 목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초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의미였어요. 3월에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김상우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팩트체킹 강의를 해줬고, 마리아는 유럽의 독립언론 운영 사례를 소개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윤리교육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다루고 선정적인 내용은 피하자. 권력을 감시하되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하자. 이런 원칙들을 정했어요. 4월 15일 드디어 초원의 목소리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첫 기사는 제가 썼어요. 제목은 우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이었죠. 권력에 굽히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어요.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첫날 방문자가 1만 명을 넘었거든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언론이 생겼네요. 나르마 기자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응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 대학생들이 지부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예요. 호브드 대학, 다르항 대학에서도 초원의 목소리 지부를 만들겠다고 했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블로그가 이제 전국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독자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우리 동네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들어왔어요. 저희는 철저히 확인한 후 기사를 썼고, 독자들은 더욱 신뢰해 주었죠. 6개월 만에 초원의 목소리는 몽골에서 가장 주목받는 온라인 매체가 됐습니다. 5월 방문자 5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젊은 기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츠레는 이제 혼자서도 완벽한 영상 기사를 만들었고, 뭉크는 정치 기사의 전문가가 됐죠. 옥타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담당하게 됐어요.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초원의 목소리는 몽골 최우수 온라인 매체상을 받았습니다. 초원의 목소리가 자리 잡은 후 저는 한국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상우 기자와의 화상통화에서 그 감회를 나누었어요. 김상우 기자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김상우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르마 씨가 워낙 대단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거죠.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술도, 자금도, 네트워크도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배운 팩트체킹 기법, 시민 저널리즘 방법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철학이 초원의 목소리의 뿌리가 되었거든요. 한국의 선진 미디어 기술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옥타이가 한국 IT 기업들과 협력해서 구축한 웹사이트는 몽골 최고 수준이었어요. 모바일 최적화, 실시간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연동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가장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이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떨며 숨어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의 지원과 국제 네트워크 덕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거였죠. 어느 날 또다시 중국 업체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들고 왔을 때 저희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즉시 한국 환경단체와 연결해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했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죠. 중국 측이 압박을 가해와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김상우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몽골의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줬어요. 바야르도 한국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매체의 한국 담당 에디터로 일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중국 기업들의 일방적인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모델을 보여줬죠. LG, 삼성,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몽골 정부도 선택권이 생긴 거였죠. 한국식 개발 모델과 중국식 개발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상우가 말하더군요. 이제 몽골이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겼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한국 덕분에 저희는 중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도 우회할 수 있었어요. VPN 기술과 분산 서버 시스템 덕분에 아무리 중국이 차단하려 해도 저희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죠. 한국 청년들과의 교류도 큰 자산이 됐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저희 매체에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가져다 줬어요. K컬처의 힘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덕분에 몽골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죠. 김상우와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나르마 씨, 한국과 몽골이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저도 감격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김 기자님, 한국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작은 나라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몽골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저희에게는 교과서 같았어요. 강대국 사이에서도 자주성을 지킬 수 있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이제 저희 초원의 목소리는 단순한 몽골 매체가 아니에요.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양국의 청년들이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한국의 신북방 정책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몽골의 시민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요. 나르마야, 한국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우리 초원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펜을 놓지 않는 한 이 기록은 계속될 거예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